이 집문서, 이 통장 다 내 명이야. 넌 나갈 때 빈몸으로 나가. 썩 꺼져. 남편은 아내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지며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아내를 보며 신우이와 남편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제는 딱 일주일 만에 끝장났습니다. 이게 뭐야? 가압류? 내 아파트가 묶였다고? 오만했던 남편이 사색이 되어 떨고 있을 때 아내는 10억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판결문을 들고 우아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10억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삼키고 거만하던 시댁 식구들을 무릎 꿇린 사이다 참교육.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기막힌 실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앞 복도는 마치 한겨울 설이라도 내린 것처럼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온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조정조서를 가슴에 품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총 10억 원.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흘린 피눈물의 대가였고 짓밟혔던 자존심을 보상받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맞은편 의자에는 남편 만석이가 머리를 감싸쥐고 넋이 나간 채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호랑이처럼 군림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 마냥 초라하게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함께 온 신우이 말숙이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쾅쾅 치며 악을 쓰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빠야, 이를 어째. 내 오빠 피 같은 돈을 다 뺏어가냐. 저 독한 년이 우리 오빠를 거지로 만드네. 말숙이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법원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통쾌한 음악 소리처럼 귓가에 달콤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호한 발걸음으로 법원 문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탄 순자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 일주일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젊은 남자 가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저 흥겨운 트로트 가락에 맞춰 박수를 치며 잠시 시름을 잊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만석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만석이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녁상은 차려놨으니 얼른 씻고.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만석이는 신고 있던 구두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여편네야. 지금 내 서방이 들어왔는데 TV 속에 저놈 보면서 쪼개고 있어? 아주 늙어서 바람이 났구먼. 바람이 났어.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억지예요. TV 보면서 웃은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래요? 순자가 억울하다는 듯 항변하자 만석이는 순식간에 눈을 부라리며 식탁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도 없이 순자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찍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아, 여보 왜 이래요? 어디서 말대꾸야.
딴 놈 생각하며 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눈은 못 속여. 이 여편네야. 만석이는 쓰러진 순자의 머리채를 거칠게 휘어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순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뽑혀나가고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거실을 메웠지만 만석이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거실 장식장의 물건들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명절이라 집에 와 있던 시누이 말숙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보통의 시누이라면 말리는 신용이라도 했겠지만 말숙이는 달랐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맞는 순자를 보며 말숙이는 오히려 혀를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빠 그만 좀 해. 근데 형님도 참 눈치가 없네. 오빠가 술 드시고 오셨으면 비위 좀 맞추지. 뭘 잘했다고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요? 아가씨,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 순자가 기가 막혀 소리치자 말숙이는 눈을 세모꼴로 뜨며 순자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뭐요? 아가씨? 형님이 평소에 처신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 착한 오빠가 저렇게 화를 내겠어요? 오빠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다 형님이 처신을 똑바로 못한 탓이잖아요. 말숙이의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더욱 흥분하여 날뛰었고 급기야 말숙이까지 합세하여 쓰러진 순자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철썩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순자의 가슴에는 멍보다 더 진한 피멍이 들어갔습니다. 정신 좀 차려요 형님. 남편 하늘 같은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치켜뜨고.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요.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환갑이 넘은 나이에 남편도 모자라 새파랗게 어린 시누이에게까지 매질을 당한 순자는 모멸감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바닥에 웅크린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제발 그만하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에는 순자의 애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폭행은 한참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만석이가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잠들고 나서야 지옥 같은 시간이 멈췄습니다. 말숙이는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지며 쓰러진 순자를 향해 침을 퇴뱉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가운 베란다 구석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거실에는 만석이의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 타일 바닥에 쪼그려 앉아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입고 있던 옷을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만석이의 의처증과 폭력을 자식들 때문에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나이 들면 기운 빠져서 좀 순해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겪은 일은 그동안의 모든 인내를 산산조각 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시누이 말숙이까지 합세해 자신을 짐승 취급하며 때리는 모습에서 순자는 더 이상 이곳에 자신의 자리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매를 맞고 살아야 해? 순자는 멍든 팔을 문지르며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만석이가 깰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피맛이 순자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순자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아내며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노려보듯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끝을 낼 거야. 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갈 거야. 자식들을 위해 40년을 인내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끔찍한 악연을 끊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처절하고도 확실한 응징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집안에 태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테니까요.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아침을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야속하게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퉁퉁 부어오른 눈을 힘겹게 뜨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사람의 형상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웠습니다. 순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이윽고 안방 문이 열리며 만석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건넌방에서 나온 시누이 말숙이도 하품을 쩍쩍하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순자의 멍든 얼굴을 보고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밥맛 떨어지게 시리. 아침부터 얼굴 꼬라지가 그게 뭐요? 남편한테 맞은 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훈장처럼 내놓고 다녀. 만석이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말숙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오빠. 형님도 참 미련해. 화장이라도 좀 찍어 바르고 가리던가 하지. 누가 보면 우리 오빠가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인 줄 알겠네. 순자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 인간들에게는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하는 밥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해요. 이제 이혼해요. 순자의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을 퍼넣으려던 만석이의 숟가락이 허공에 멈췄고 말숙이도 먹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적은 1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식탁 위에 차려진 밥상과 국그릇이 거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순자의 발등을 덮쳤지만 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혼? 야, 이 미친 여편네야. 지금 그 주둥이로 뭐라 그랬어? 이혼이 누구 집게 이름인 줄 알아. 만석이는 씩씩거리며 순자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것이 금방이라도 다시 주먹을 휘두를 기세였습니다. 옆에 있던 말숙이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노망 나셨어? 이 나이에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이혼이야?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웃어. 호강에 겨워서 아주 배가 불렀네, 배가 불렀어. 아가씨,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젯밤일 잊었어요? 사람을 개패듯 패놓고 호강이라니요. 나도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죽으면 죽었지 이 집에서 당신이랑은 단 하루도 못 살아요. 순자가 지지 않고 대들자 만석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더니 성큼성큼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만석이는 누런 서류 봉투와 통장 몇 개를 들고 나와 순자의 눈앞에 흔들어댔습니다. 잘 봐. 이 여편네야. 이 집문서 명의가 누구로 돼 있어? 이만석. 이 통장 예금주가 누구야? 이만석. 이 집에 내 명의로 된 게 숟가락 몽둥이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 만석이는 집문서를 순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혼? 그래, 좋아해줄게. 대신 너 나갈 때 빈몸으로 나가. 위자료? 재산분할? 꿈도 꾸지 마.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산 내 집이고 내 돈이야.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돈을 달래? 저도 40년 동안 이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며 살았어요. 나도 이 집 재산에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집구석에서 밥이나 축내던 식충이가 무슨 권리야? 야, 말수가. 너 형님이란 여자가 하는 소리 들었냐? 아주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네. 만석이의 말에 말숙이는 박수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빠 말이 100번 1000번 맞지. 형님,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빈손으로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굶어 죽고 싶어요? 늙어서 추하게 굴지 말고 그냥 오빠한테 싹싹 빌어요. 그러면 오빠가 마음이 넓어서 밥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무식한 남매 앞에서 순자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더라도 이 숨막히는 집구석보다는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만석이가 순자가 챙기던 가방을 낚아채더니 열린 현관문 밖으로 냅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짐을 챙겨. 내 집에서 빈몸으로 나가라고 했지? 입고 있는 옷까지 빼고는 실오라기 하나도 못 가져가. 여보, 왜 이래요? 내 옷이에요. 시끄러워. 그 옷도 다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거잖아. 썩 꺼져. 만석이의 고함과 함께 말숙이가 순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힘없이 밀려난 순자는 현관턱에 걸려 복도 바닥으로 꼬꾸라졌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형님, 잘 가요. 배고프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빌어요. 그때 봐서 문 열어줄지 말지 고민해 볼 테니까. 말숙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철컥, 철컥. 안에서 도어락을 이중으로 잠그는 소리가 순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 열어요. 문 좀 열어줘요.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러는 거야. 순자는 미친 사람처럼 굳게 닫힌 철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목이 쉬어 터질 것 같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 안쪽에서는 TV 볼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만석이와 말숙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순자를 향한 가장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 주민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도 시작인가 봐. 아이고, 저 아줌마 불쌍해서 어쩌나. 쯧쯧, 남자가 아주 지독해.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순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던져진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도망치듯 아파트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산발한 머리에 짝짝이 슬리퍼를 신은 영락없는 미친 여자의 몰골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순자는 무작정 걷고 또 걸어 동네 어귀에 있는 24시간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바지 주머니에 꼬깃꼬깃 들어있던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찜질방 구석,
매트 한 장을 깔고 누운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삶은 달걀 까먹는 소리, 식혜 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는 배고픔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식당 밥은 엄두도 못 내고 정수기 앞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차가운 물이 빈속을 훑고 내려갈 때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 가족 뒷바라지한 죄밖에 없는데 말년에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한편 그 시각 집에 있는 만석이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경로당에 가서도 동네 슈퍼 앞 평상에서도 만석이는 의기양양하게 무용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내가 이번에 마누라 버릇을 단단히 고치고 있어. 여자가 늙으면 표독스러워진다더니 어디 감히 남편한테 대들길래 내가 싹 쫓아내버렸지. 아이고 그래도 이만석 씨 집사람 갈 데도 없을 텐데 너무한 거 아니요? 이웃 노인이 걱정스런 말투로 묻자 만석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쇼. 며칠 굶고 고생 좀 해봐야 따뜻한 집구석 귀한 줄 알지. 내기에도 좋은데 사흘 안에 울고불고 빌면서 기어들어온다에 내 손모가지를 걸지. 만석이는 순자가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제 발로 돌아와 굴복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폭력이 정당한 훈육이라도 되는 것처럼 떠벌리는 만석이의 모습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그 자체였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사흘째 밤, 순자는 고열에 시달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마음의 병까지 깊어져 몸살이 난 것입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쪽잠에 빠져 있던 그때 누군가 순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맞지? 익숙한 목소리에 순자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곳에는 딸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하던 지은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찜질방을 뒤지다 구석에 쓰러져 있는 순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퉁퉁 부은 눈, 시퍼렇게 멍이 든 광대뼈,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입술. 엄마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세상에, 엄마 얼굴이 이게 뭐야? 아버지가 그랬어? 아버지가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지은이의 물음에 순자는 대답 대신 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서름이 딸의 온기를 느끼자 댐이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아, 나 너무 힘들다. 나 좀 살려줘. 나 집에 들어가기 싫어. 무서워 죽겠어. 순자의 쉰 목소리가 지은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이는 엄마의 앙상한 등을 쓸어내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그동안 엄마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늙은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아버지와 고모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그 집구석에 다시는 안 들어가도 돼.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아버지랑 고모,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해.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줄 거야. 지은이는 엄마의 짐가방을 챙겨 들고 순자를 부축하여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지은이의 눈빛은 더 이상 착한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짓밟은 그들에게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서늘한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순자는 딸의 손을 생명줄처럼 꽉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의 좁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비록 두 다리 뻗기조차 힘든 비좁은 방이었지만
마음만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자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는 일찍 일어나 엄마를 위해 따뜻한 전복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통장 하나를 꺼내 순자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내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야. 이걸로 변호사부터 선임하자. 순자는 깜짝 놀라 통장을 지은이 쪽으로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손사래를 치는 순자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어떤 돈인데 내가 써.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피 같은 돈인 거 내가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엄마 소송비로 쓰니? 엄마, 제발 고집 좀 피우지 마. 결혼이야 나중에 돈 모아서 하면 되잖아.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그 지옥에서 제대로 탈출하는 거야. 돈 때문에 변호사도 못 쓰고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꼴 나 못 봐. 지은아, 나 엄마 딸이야.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잖아.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변호사 알아놨으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나만 믿어. 지은이의 단호한 눈빛에 순자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 앞길 막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지만 딸의 효심을 받아들이는 것도 부모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딸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두 모녀는 강남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가사 사건만 전문으로 다룬다는 최강수 변호사의 사무실은 들어서는 입구부터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벽면을 가득 채운 법률 서적들이 그의 실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최강수 변호사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순자의 멍든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명백한 폭행이고 범죄입니다. 최 변호사의 낮은 목소리에는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에서 떼온 전치 3주의 진단서, 순자의 멍든 부위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만석이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특히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만석이의 욕설과 타격음, 그리고 신우이 말숙이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들을 때는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변호사님, 승산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워낙 독한 사람이라 재산은 10원 한 장도 못 준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집이랑 통장이 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정말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역시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최 변호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증거면 승소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재산 기여도 입증도 문제없고요. 하지만 소송보다 더 시급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남편분이 지금 아내를 쫓아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 허를 찌르는 한 방을 날려야 합니다.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요? 순자가 생소한 단어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최 변호사는 알기 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가압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편분의 재산을 법적으로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소송을 시작하면 남편분이 재산을 다 팔아버리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가져올 돈이 없어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자기 돈 뺏기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남편분이 눈치채기 전에 저희가 선수쳐서 아파트와 예금 계좌를 전부 동결시켜 버려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집을 팔 수도 없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됩니다. 돈줄이 막히면 제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도 결국 제풀에 지쳐서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의 말에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돈으로 옥죄어왔던 만석이를 법의 힘으로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통쾌하게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 사람 돈 앞에서는 벌벌 떠는 사람이에요. 돈줄을 끊어버리면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사안이 워낙 심각하고 증거가 명백해서 법원에서도 가압류 신청을 아주 빠르게 받아줄 겁니다. 저희 팀이 오늘 당장 서류 준비해서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마음 편하게 드시고 따님 댁에서 푹 쉬고 계시면 됩니다. 최 변호사의 든든한 약속에 순자와 지은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만석이의 집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와 시누이 말숙이 그리고 친척 몇 명이 모여 앉아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기름진 족발과 전 냄새가 진동했고 빈 소주병들이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아따 형님, 형수님 나가시니까 집안이 다 훤하네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먼 친척 동생이 닭다리를 뜯으며 만석이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만석이는 술잔을 비우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럼 좋고 말고 여자가 집안에서 바가지나 긁고 말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꼴을 다 봤지.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시원해. 말숙이도 옆에서 쌈을 싸먹으며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오빠 진작 쫓아내지 그랬어. 형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오빠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얼마나 좋아. 형님은 맨날 풀떼기만 밥상에 올렸잖아. 내 말이 그 말이다. 그 여편네는 나를 남편 대접을 안 했어. 근데 말수가 그 여편네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돈 한 푼 없이 쫓겨났으니 아마 서울역 노숙자 신세 됐을 거다. 에이 설마요. 지은이네 집으로 기어 들어갔겠죠. 근데 지은이 걔도 참 독해. 엄마가 쫓겨났으면 와서 빌라고 해야지.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 봐라. 흥, 냅둬라 냅둬. 며칠 더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일쯤이면 배고파서 기어 들어올 거야. 그때 내가 아주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지. 각서 쓰게 하고 다시는 내 앞에서 숨소리도 크게 못 내게 만들 거야. 만석이는 이미 승리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떠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은 까맣게 잊은 채 오로지 아내를 굴복시킬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만석이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씨, 누구야? 술맛 떨어지게. 제가 나가볼게요, 오빠. 말숙이가 비틀거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 법원에서 왔다는데요? 법원? 법원에서 여길 왜 와? 만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직접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만석 씨 맞으십니까? 서울가정법원에서 등기 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죠. 아, 예, 접니다만. 만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집행관이 돌아서자마자 만석이는 거칠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술김에 손이 둔해져 종이가 찢어졌지만 안에 든 내용물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만석이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 적힌 굵은 글씨가 만석이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결정문. 만석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술이 확 깨는 느낌이었습니다. 채권자 박순자, 채무자 이만석, 신청 취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이게 뭐야? 가압류? 만석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말숙이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오빠 왜 그래? 뭐 안 좋은 거야? 형님이 뭐 보냈어? 말숙이가 만석이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야, 오빠 이게 뭐야? 형님이 오빠 아파트랑 통장에 가압류를 걸었대. 이거 집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친척들도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왁자지껄하던 잔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만석이는 다리가 풀려 현관 신발장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가압류라니. 내 집을, 내 돈을 묶어. 그 곰 같던 여편네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던 순자가 감히 자신의 재산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린 법원 결정문은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만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말숙이는 사색이 되어 만석이의 팔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봐. 이거 진짜야? 그럼 오빠 통장도 못 쓰는 거야? 나한테 빌려주기로 한 돈은 어떻게? 이 와중에도 제 입속부터 챙기는 말숙이의 목소리가 앵알거렸지만 만석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힘이자 권력이었던 돈. 그 돈이 묶이는 순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만석이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쫓겨난 줄만 알았던 순자의 반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압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만석이는 눈을 뜨자마자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허겁지겁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고 나온 양복은 쭈글쭈글했습니다. 만석이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은 동네 사거리에 있는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은행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만석이는 창구로 달려가 통장과 도장을 거칠게 내밀었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있는 돈 싹 다 현금으로 찾아줘. 10원 한 장 남기지 말고 몽땅. 창구 직원이 깜짝 놀라며 만석이의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난처하게 변했습니다. 저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계좌는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뭐? 출금이 안 돼?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왜 안 돼? 그게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져서요. 지급 정지 상태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직원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만석이는 주먹으로 창구 유리를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일제히 만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야, 이 답답한 아가씨야. 내가 이 은행에 맡긴 돈이 얼만데 그래. 법원이고 나발이고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내 돈. 고객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정은 무슨 얼어 죽을 진정이야. 지점장 나오라 그래.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대접을 해. 만석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창구 안으로 난입하려 하자 결국 은행 안쪽에 있던 건장한 경비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경비원들은 만석이의 양팔을 하나씩 붙잡고 제압했습니다. 이거 나, 안 나?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만석이야, 이만석. 할아버지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릅니다. 나가세요. 뭐, 할아버지? 이놈들이 어디서 감히. 만석이는 발버둥을 쳤지만 젊은 경비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만석이는 짐짝처럼 들려져 은행 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철퍼덕. 만석이는 은행 앞 보도블록 바닥에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만석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 저 아저씨 왜 저래? 술 취했나 봐. 나이 먹고 저게 무슨 추태야 쯧쯧. 만석이는 붉어진 얼굴을 감싸쥐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생을 큰 소리치며 살아왔는데 이런 개망신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난 건 다 그 여편네 때문이었습니다. 오냐, 어디 전화를 받나 보자. 받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만석이는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착신이 금지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를 차단해? 만석이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가 변호사의 조언대로 만석이의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만석이는 애꿎은 전화기만 바닥에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그 시각 딸 지은이의 집에서는 따뜻하고 평온한 아침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순자가 좋아하는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생선살 좀 발라 드세요. 그동안 아버지 수발 드느라 엄마는 생선 머리만 드셨잖아. 지은이가 큼지막한 생선살을 발라 순자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40년 동안 밥상머리에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네. 밥맛이 아주 꿀맛이야. 호강은 무슨. 이게 당연한 거지. 이제 아버지 전화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가압류 들어가고 나면 아버지가 난리 칠 거래. 그거 다 무시하면 된대. 그래 안 그래도 아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길래 안 받았다. 내 아빠 성질에 지금쯤 길길이 날뛰고 있겠지. 순자는 밥을 한술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마음도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한편 돈줄이 막혀버린 만석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없거니와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석이는 자존심을 굽히고 평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 나야 만석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급전이 좀 필요한데 한 1,000만 원만 융통해 줄 수 있나?
아이고 만석 형님. 소식 들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서요? 재산 다 묶였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나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여력이 없네요. 끊습니다. 뚜뚜뚜. 전화는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만석이가 술 사고 밥 살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만석이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문에 모두 등을 돌린 것입니다. 나쁜 놈들, 의리 없는 놈들, 내가 지들한테 쓴 돈이 얼만데. 만석이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은 피를 나눈 동생 말숙이 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숙아 오빠다. 너 알지? 오빠 지금 사정 급한 거. 내가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 테니까 오빠 변호사비 좀 빌려주라.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말숙이는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더니 곤란하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도 요즘 돈이 씨가 말랐어. 그리고 형님이 오빠 재산 다 묶어놨다며. 그거 풀리려면 몇 년 걸린다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해. 야 이 계집애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 시집 갈 때 핵이 얼만데. 아이 참 오빠는 옛날 얘기를 왜 해? 아무튼 나 돈 없어. 형님이랑 잘 해결해봐. 나 바빠서 끊어. 말숙이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만석이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천하의 이만석이 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자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평생 휘둘렀던 권력과 힘이라는 것이 사실은 순자의 희생과 돈이라는 껍데기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만석이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지은이의 책상에 앉아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지난 40년의 고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폭언에 숨죽여 울던 날들, 아이들을 안고 벌벌 떨던 밤들,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멸시, 그 모든 아픔을 종이 위에 쏟아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마침표를 찍은 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인간 박순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아 주세요. 반면 만석이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깡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했지만 수임료를 줄 돈조차 인출할 수 없어 결국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젠장, 국선 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평생 남을 부리며 살아왔던 자신이 돈이 없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만석이는 비참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겁먹은 늙은이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술기운이 올랐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당당한 얼굴과 자신의 텅 빈 통장이 번갈아 떠오르며 만석이를 괴롭혔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가 이미 기울어졌음을 만석이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고 만석이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인 조정기일이 밝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무겁고 위태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순자와 만석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는
순자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차가운 눈빛으로 만석이를 응시했습니다. 반면 만석이는 국선 변호인조차 구하지 못한 채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을 감추려는 듯 그는 짐짓더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순자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감히 법원까지 나를 끌고 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이기나. 만석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기세등등하게 콧김을 뿜어댔습니다. 옆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신우이 말숙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정위원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양측 다 나오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박순자 씨는 피고 이만석 씨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총 10억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10억 원이라는 소리에 만석이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뭐요? 10억? 아니 위원장 양반.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내가 40년 동안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어가며 산 집입니다. 근데 집에서 놀고 먹던 여편네한테 그 돈을 다 주라니요. 나는 절대 못 줍니다. 배째라 그러십시오. 만석이의 고함 소리에 조정위원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자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내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그 집 사는데 보태준 게 뭐 있어? 다 내가 벌어온 돈이잖아. 순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흥분하면 지는 거라는 최 변호사의 말을 떠올리며 호흡을 골랐습니다. 그때 최강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피고께서는 계속해서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피고가 밖에서 돈을 버는 동안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시댁 식구들의 뒷바라지까지 도맡아 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건 여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유세야? 만석이가 뻔뻔하게 대꾸하자 최 변호사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재산 문제는 잠시 미루고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피고는 원고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부부싸움 수준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 변호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정실 안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보 왜 이래요? 아, 어디서 말대꾸야. 죽어. 퍽 하는 타격음과 함께 순자의 비명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살이 떨릴 정도로 잔인하고 공포스러웠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만석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들려온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정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더 때려. 정신 못 차리네 저거. 아주 버릇을 고쳐놔야 해. 그것은 바로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 말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말숙이는 히익 하고 비명을 지르며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가족이라기보다는 악마들의 연애와도 같은 광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에도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장은 안경을 벗어 책상에 놓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만석과 말숙을 노려보았습니다. 피고 이만석 씨, 그리고 증인 이말숙 씨,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집에서 날 소리입니까?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집단 폭행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의 준엄한 꾸짖음에 만석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인 듯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으신 대로입니다. 피고는 40년 동안 원고를 노예처럼 부리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신우이까지 합세하여 집단으로 구타한 이 사건은 가정법원을 넘어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법정이라는 단어에 만석이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만석이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시겠습니까? 감옥? 만석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큰 소리만 쳤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그에게 감옥이라는 단어는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콩밥을 먹으며 늙어 죽는 상상을 하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만석이는 다급하게 옆에 앉은 말숙이를 쳐다보았지만 말숙이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전액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현금이 부족하시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처분해서라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만석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입니까? 자신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아른거리는 쇠창살의 공포가 더 컸습니다. 만석이는 피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되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각하여 충당한다. 이해 없으십니까? 조정위원장의 확인 질문에 만석이는 힘겹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앞에 놓인 조정조서에 만석이가 도장을 찍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만석이는 품 안에서 도장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쥐기도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찍는 순간 만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내 돈, 내 피 같은 돈 10억? 만석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그 순간 만석이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10억 원을 갚기 위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집을 팔고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정실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서 걸어나갔고 그 뒤를 만석이와 말숙이가 비틀거리며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만석이는 그제야 참았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엉뚱하게도 옆에 있던 말숙이에게 향했습니다. 야 이년아, 너 때문이야. 내가 그때 옆에서 때리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내가 형사고소니 뭐니 협박은 안 당했을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만석이가 말숙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자 말숙이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오빠가 때려놓고 왜 나한테 그래요? 나도 오빠 때문에 공범으로 몰려서 감옥 갈 뻔했잖아요. 내 신세 망친 건 오빠라고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해준 게 뭐 있어. 오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남매의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지만 그들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세상 둘도 없는 남매인 척 하더니 돈이 사라지고 위기가 닥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바닥을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추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순자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모습을 보자 가슴속에 묵혀있던 체증이 뻥 뚫리 듯한 시원함이 밀려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딸 지은이가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봤지? 저게 저 사람들 본색이야. 이제 진짜 끝났어. 엄마는 이겼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돈이 뭐라고 혈육끼리 저러고 사는지 참 불쌍한 인생들이다. 순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분노조차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엾고 한심한 존재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법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만석이의 통곡 소리와 말숙이의 비명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순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얼굴에 닿자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는 지난 40년 동안 마셨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순자는 핸드백 속에 들어있는 조정조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0억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순자는 딸과 함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제일 맛있는 거 파는 식당으로 가주세요. 오늘은 제가 쏘는 날이니까요. 순자의 활기찬 목소리에 택시 기사님도 껄껄 웃으며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어제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행복해질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법원 복도에 남겨진 만석이는 바닥을 치며 땅이 꺼져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을 치고 통곡해도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의 거만했던 왕국은 그날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은 순자와 만석이에게 극명하게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법원에서의 약속대로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10억짜리 아파트를 울며 겨자 먹기로 급매물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덕에 아파트는 금방 팔렸고 만석이는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매매 대금을 고스란히 순자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휩쓸려 나가는 것 같은 허무함이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만석이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올라오는 그 좁은 방이 이제 왕년의 이만석이 몸을 누일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밤마다 소주병을 끼고 살았습니다. 안주라고는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지만 속에서 타오르는 화병을 달래기에는 독한 소주만이 유일한 약이었습니다. A씨, 빌어먹을 세상. 내가 어떻게 산 집인데. 그 여편네가 내 등을 쳐? 독한 년, 지독한 년. 만석이는 술에 취해 허공에 삿대질하며
순자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폭력과 학대는 까맣게 잊고 오로지 재산을 뺏겼다는 피해의식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만석이는 깡소주를 들이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더니 머리 안에서 윙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앞이 핑 돌며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만석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려고 방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팔처럼 축 늘어진 채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혀가 굳은 듯 말이 헛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만석이는 좁은 방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쓰러지면서 건드린 소주병이 깨지며 바닥에 뒹굴었지만 만석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만석이는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라는 공포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렇게 만석이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밤새 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온 아들이 아니었다면 만석이는 아마 그대로 고독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만석이는 급성 뇌졸중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아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앞으로 혼자 거동하시기는 힘들 겁니다.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간병이 필요합니다.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이 돌아간 채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돈이 한 푼도 없었고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병구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아버지를 수발들었던 어머니 순자였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딸 지은이와 함께 새로 이사갈 아파트의 가구를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보며 순자는 소녀처럼 웃었습니다. 어머 얘, 이 소파 정말 푹신하다. 색깔도 참 곱네. 나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맘에 들어? 그럼 이걸로 하자. 엄마 이제 돈 걱정 없잖아. 사고 싶은 거 다 사. 아이고 그래도 아껴 써야지. 그래도 이건 진짜 좋다. 순자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 없이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의 휴대폰이 울리고 오빠의 이름을 확인한 지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오빠한테 무슨 일 있대?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뭐, 그 인간이? 뇌졸중이래. 발견이 늦어서 반신마비가 왔나 봐.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40년을 살 맞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지만 막상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연민이라기보다는 복잡 미묘한 회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순자가 머무는 지은이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저 지금 너무 막막해서 왔어요. 일어나라. 아버지는 좀 어떠시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오른쪽을 아예 못 쓰시고 말씀도 못 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붙어 있어야 한대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아버지인데 엄마가 한 번만 가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곁에 아무도 없어요. 간병인 쓸 돈도 없고 저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들의 말은 순자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40년 동안 감옥처럼 갇혀 지냈던 그 병수발의 굴레, 남편의 똥오줌을 받아내고 욕설을 들으며 밥을 먹여주던 그 끔찍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순자는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니? 우리 이미 남남이다. 법적으로 깨끗하게 끝난 사이야. 알아요, 엄마. 아는데. 그래도 40년 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렇게 되셨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하시면 누가 돌봐요?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엄마. 아들은 울먹이며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지은이가 아들의 손을 쳐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 미쳤어? 지금 엄마한테 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데? 때리고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엄마를 찾아? 야, 이지은, 너 말 다 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야. 내가 자식이면 그러면 안 되지. 자식? 아버지가 우리한테 부모 노릇한 적 있어? 엄마 피눈물 흘리게 한 사람이야. 난 죽어도 엄마 못 보내. 정급하면 오빠가 회사 그만두고 간병해. 남매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에서 순자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엄마니까 아내였으니까 정 때문에. 세상이 씌워놓은 도덕적 굴레가 순자의 목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차단 목록에 있던 신우이 말숙이의 다른 번호였습니다. 순자는 받지 않으려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말숙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왔습니다. 야, 올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오빠가 쓰러졌다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내가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지. 누구세요? 저 올케 아닌데요. 그리고 다짜고짜 반말하지 마세요. 순자가 차갑게 대꾸하자 말숙이는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머, 이 여자가 돈 좀 쥐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야, 솔직히 말해서 오빠가 저렇게 된 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오빠 재산 다 뺏어가고 충격 줘서 오빠가 화병 나서 쓰러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뭐라고요? 그게 왜 내 탓이에요? 본인이 평생 술 마시고 성질 부리다 쓰러진 걸 어디다 뒤집어 씌워요? 시끄러워. 내가 가져간 돈 10억, 그거 원래 우리 오빠 돈이잖아. 양심이 있으면 그 돈으로 병원비 내고 특실 잡아서 간병인 붙여. 안 그러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동네방네 소문 다 내서 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 거라고. 말 다 했어요? 당신 오빠가 날 때릴 때 옆에서 같이 때리던 사람이 누구더라? 나 아직 진단서랑 녹음 파일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전화해서 행패 부리면 그때야말로 콩밥 먹을 각오하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말숙이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숙이의 악담은 순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이라는 약한 고리를 건드렸습니다. 정말 나 때문에 쓰러진 걸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어서 벌 받은 걸까? 평생을 수동적으로 살아온 순자에게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를 찬 일은 여전히 낯설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벌써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독한 여자가 남편 돈 챙겨서 도망가더니 남편이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 한다더라.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순자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다. 확인되지 않은 험담들이 바람을 타고 순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들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순자의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멍들고 초라한 예전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한 귀부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 다시 돌아갈 수 있니? 그 냄새나는 병실에서 만석이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말숙이한테 욕먹어가며 살 수 있어?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니, 죽어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고 자신은 기적적으로 그 지옥을 탈출한 생존자였습니다. 생존자가 제 발로 다시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살행위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못해. 아니 안 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도 나한테 희생을 강요할 순 없어. 순자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옛날 앨범을 꺼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헌신했던 젊은 날의 사진들. 하지만 그 사진 속 어디에도 남편 만석이와 다정하게 웃는 사진은 없었습니다. 항상 만석이는 술에 취해 붉은 얼굴이었고 순자는 주눅든 표정으로 뒤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40년의 세월. 그것은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의무 따위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덮으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이 흔들림을 끊어내려면 마지막 매듭을 확실하게 지어야 했습니다.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끝을 내야 했습니다. 순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화사하고 비싼 옷을 꺼냈습니다.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던 진주 목걸이도 꺼내 걸었습니다. 이것은 만석이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과거와의 이별식이자 새로운 박순자의 탄생을 알리는 승리의 복장이었습니다. 순자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두툼하게 찾았습니다. 흰 봉투에 돈을 담으며 순자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이걸로 우리의 악연도 진짜 끝이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만석이가 입원해 있는 종합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우가 지나가고 비로소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가까워질수록 순자의 손에 쥔 핸드백 끈이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가장 차갑고도 우아한 이별을 위해서 말입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자는 잠시 병원 정문 앞에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섞인 병원 공기가 코끝을 찔러왔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질긴 악연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화사한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곱게 드라이한 머리까지. 누가 봐도 병문안을 온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모임에 가는 귀부인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만석이가 입원해 있다는 6층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602호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순자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미닫이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드르륵. 문이 열리자 6인실 특유의 갑갑한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뒤엉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안쪽 침대. 그곳에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호랑이처럼 포효하며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만석.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은 입이 비뚤어지고 침을 흘리는 힘없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침대 옆 보조의자에는 시누이 말숙이가 팔짱을 낀 채 잔뜩 골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발치에는 아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화려한 차림의 순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여보. 누워있던 만석이가 가장 먼저 순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순자를 보자마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이는 성한 왼쪽 손을 허공으로 뻗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와 애원은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만석이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말숙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제 와?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뭐하느라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고 난리야? 말숙이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옆 침대 환자들이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목소리 좀 낮추세요. 여기가 시장 바닥입니까? 병원에서 예의도 없어요? 뭐, 예의? 남편이 죽어가는데 코빼기도 안 비친 년이 어디서 예의 타령이야. 그리고 꼴이 이게 뭐야? 남편 병문안 오면서 드레스 입고 왔니? 아주 춤이라도 추러 가나 보지. 말숙이는 순자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순자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춤추러 가는 기분으로 왔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홀가분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라뇨? 말씀 똑바로 하세요. 이만석 씨는 제 전 남편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남이라고요. 뭐야? 남? 야, 도장 찍었다고 하루아침에 남이 돼? 40년을 살았으면 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너 이 오빠가 번 돈 10억 홀라당 다 까먹고 입싹 닦을 셈이야? 말숙이가 삿대질을 하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아들이 황급히 말숙이를 말렸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여기 병원이잖아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엄마라는 여자가 얼마나 독한지 봐라. 오빠가 저렇게 됐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거 봐.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눈을 피하며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니? 엄마가 와서 아버지 좀 봐달라고 했지? 내가 오니까 좋니? 내가 다시 이 지옥 구덩이로 들어와서 내 아버지 똥오줌 받아내면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니?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니? 너 회사 다니느라 힘들고 돈 없으니까 만만한 엄마 불러서 때우려고 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봐. 아들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다시 시선을 돌려 침대에 누운 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계속해서 순자의 옷자락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나 너무 무서워. 과거에 위풍당당했던 이만석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때리고 무시했던 아내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비겁한 노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 일말의 연민이 고개를 들려 했지만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그 마음을 눌러버렸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남은 인생을 저 병수발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순자는 만석이가 잡으려던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이만석 씨. 당신이 찾는 박순자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때리고 욕하고 맨발로 내쫓던 그날 밤에 이미 죽었어요.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당신이 알던 그 바보 은여자가 아닙니다. 여보, 내 남편 이만석은 법원에서 도장 찍던 날 내 마음속에서 장례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살려달라느니 용서해달라느니 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순자의 서리빨 같은 선언에 병실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환자들조차 숨을 죽이고 이 드라마 같은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는 핸드백을 열어 준비해온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만석이의 가슴 위에 툭 하고 무심하게 던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봉투가 이불 위로 떨어지자 말숙이가 눈을 번뜩이며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두께를 만져보던 말숙이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야? 얼마나 가져왔는데? 10억 다 가져왔어? 말숙이가 허겁지겁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자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00만 원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 집 식모살이하고 매맞은 값으로 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지만 마지막으로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뭐? 베푸는 거? 야, 너 지금 우릴 거지 취급하냐? 내가 10억을 가져가 놓고 고작 1,000만 원 던져주고 퉁치시겠다? 말숙이가 돈봉투를 흔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고 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숙이를 제압했습니다. 거지 취급이라고 생각하든 말든 맘대로 하세요.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쓰든 당신들이 맛있는 걸 사 먹든 상관 안 합니다. 단 이게 내 마지막 호의라는 것만 아세요. 앞으로 2번 다시 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거나 와서 간병하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천벌 받을 거야. 말숙이가 악다구니를 쓰며 순자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말숙이의 팔을 거칠게 쳐내며 매서운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손 치워. 어디서 또 손찌검이야? 당신 지난번에 나 때린 거 아직 공소시효 안 끝났어.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 떼면 그땐 진짜 콩밥 먹을 줄 알아. 뭐라고? 순자의 기세에 눌린 말숙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항상 순둥이 같던 올케가 이렇게 무섭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잘 들어라. 내 아버지는 내가 책임져라. 자식된 도리는 내가 하는 거지 이혼한 전처가 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효도 강요하지 마라. 나는 40년 동안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자. 엄마, 그 돈이면 1~2달 간병비는 될 거다. 그 이후에는 내가 알아서 해. 정 힘들면 내 고모한테 도와달라고 하든지. 저렇게 오빠를 끔찍하게 생각하시는데
설마 나 몰라라 하시겠니? 순자가 말숙이를 쳐다보며 비꼬자 말숙이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빠 돈 보고 달려들었지. 병수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 말숙이었습니다. 순자는 만석이를 한 번 더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만석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가지마. 나 버리지 마.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순자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영원히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병실문을 활짝 열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뚜벅, 뚜벅. 구두굽 소리가 경쾌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되어 있던 전 남편, 신우이, 아들의 번호를 차례로 눌러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자의 손끝에 짜릿한 해방감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순자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순자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릿결을 간지럽혔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해.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거대한 바위가 비로소 산산조각이나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순자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당당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서고 순자가 올라타자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가구단지로 가주세요. 제일 예쁜 침대 하나 사러 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네요.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짐을 방금 막 버리고 오는 길이거든요. 순자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을 바라보며 안녕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 음습한 병실에 남겨진 만석이와 말숙이 그리고 우유부단한 아들이 앞으로 지지고 볶든 말든 그것은 이제 순자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였습니다. 택시는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렸고 순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40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박순자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매서웠던 겨울바람은 물러가고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앞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스한 5월의 햇살이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축복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10억으로 마련한 전망 좋은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생기가 넘치는 화분들이 베란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순자의 얼굴은 꽃보다 더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물을 다 준 순자는 간 내린 원두커피 향을 맡으며 라탄 의자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아, 향기 좋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천국이지 별거 있나?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으로 펼쳐진 공원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퉁명스러운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신우이의 눈치를 보며 동동거리고 있었을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순자의 곁에는 소리 지르는 사람도 명령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로운 정적과 자유로운 공기만이 감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장식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문화센터에서
직접 빚은 도자기들이 근사한 조명을 받으며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정겨운 그릇들을 보며 순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손재주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면 다 되는 거였어.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몰랐던 거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40년. 이제 순자는 하나하나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동네 소식통인 김 여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한 순자의 표정이 잠시 묘하게 변했습니다. 순자 씨 소식 들었어? 그 양반 요양병원으로 옮겼대. 신우이란 여자가 돈 떨어지니까 발길을 뚝 끊었다나 봐. 아이고 쯧쯧. 인과응보가 따로 없어.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만석이는 결국 좁은 월세방에서도 쫓겨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허름한 요양병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10억을 챙기려다 빈털터리가 된 만석이에게 돈 냄새를 잘 맡는 말숙이가 붙어 있을리 만무했습니다. 오빠를 끔찍하게 챙기는 척했던 말숙이는 만석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알자마자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만석이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쓰는 상태로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병실에 갇혀 쓸쓸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그렇게 돈 하더니 결국 돈 때문에 버림받았구먼. 순자는 혀를 한번 차고는 이내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불행에 자신의 소중한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순자의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이름들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현관 초인종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사귄 친구들이 집들이 겸 놀러 온 것입니다. 어머 순자 씨, 집이 너무 좋다. 완전 모델하우스네 모델하우스야. 어서들 와요. 누추하지만 편하게 앉아요. 화사하게 차려입은 친구들이 꽃다발과 휴지를 들고 들어오자 조용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은 순자의 얼굴을 보며 하나같이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아니 근데 순자 씨, 도대체 뭘 챙겨 먹길래 이렇게 예뻐졌어? 1년 전만 해도 죽상이더니 지금은 얼굴에서 광이 나네 광이 나. 맞아. 10년은 더 젊어 보여. 역시 여자는 남편 복 없으면 돈복이라도 있어야 한다니까? 친구들의 짓궂은 농담에 순자는 소녀처럼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호호호 아이고 내가 쑥스럽게. 그냥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도 펴지나 봐요. 스트레스 안 받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니까 보약이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네. 우리 나이엔 마음 편한 게 최고지. 자, 우리 주인공 박순자 여사의 화려한 인생 2막을 위하여 건배할까? 좋아요.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와인잔을 부딪히며 순자는 60년 평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롯이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순자는 가벼운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아파트 앞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공원의 호수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는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 순자는 참으로 긴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문득 지난 4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 맞고 쫓겨나던 비참했던 밤들. 하지만 그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자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 손으로 10억이라는 권리를 찾아냈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순자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자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참 잘했다.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순자의 용기를 칭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딸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걸어왔습니다. 지은이의 곁에는 듬직해 보이는 예비 사위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우리 저녁 같이 먹으려고 왔지. 어머, 우리 사위 왔는가? 오느라 고생했네. 장모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근사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딸과 예비 사위의 밝은 미소를 보며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 관절이 조금 삐걱거렸지만 발걸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딸의 팔짱을 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반짝이는 별 하나가 순자를 향해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은 이제부터야. 60살, 딱 살기 좋은 나이 아니겠어? 순자의 당당한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상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고통받던 한 여성이 10억이라는 보상보다 더 값진 나 자신을 되찾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을 수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조용한 위로이자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참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순자는 환한 미소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란히 꽃길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청춘보다 아름답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40년의 인고 끝에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한 순자 씨의 모습이 정말 속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나 자신을 희생하고 참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오늘의 사연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디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